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0명 안팎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경제부처와 청와대 경제라인이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경제 성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네,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의 당협위원장 교체 발표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정치대다 먼저 국회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 그러니까 지금 막 시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선거제 개편, 임시국회 개최 등등 굉장히 현안들이 많습니다. 각 당의 입장이 너무 첨예합니다. 임시국회는 열어 한다지만 너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합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임시국회 시간도 사실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지금 말씀처럼 워낙 현안이 많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당장 선거제도 개혁 문제잖아요. 우선 당장 야당 대표 두 사람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는데 우선 이게 첫째 어렵고 그밖에 뭐 정치개혁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법개혁도 그렇고 말이죠. 공수처 설치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원 개혁의 문제, 물론 법원은 이제 셀프 개혁 안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하나 지금 여야가 어떤 그 합의를 보는 접점을 찾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야 국회의장과 만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어떤 합의점을 모색한다든지 도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지난번에 새로운 자유한국당의 신 원내대표 선출이 되고 첫 이제 대면이거든요. 네네.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과연 저 그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도 굉장히 관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선거법 개정, 선거제도 개정 문제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 똑같았습니다. 항상 지난번부터 바꾼다 하더라도 도시에는 현재 중대선거구제, 농촌 지역은 소선구구제 하는 이 과정 하나였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의 입장이죠.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처럼 또는 지금 그 야 3당처럼 이 비례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쪽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광역별 비례대표, 광역별 이제 정당 명부를 정해서는 독일식 비례대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입장을 사실은 그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한 뒤로는 이제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생긴 사실 야3당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야3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만일 이 문제를 합의를 한다면은 한국당으로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국당 기존에 계속 그냥 현재 선거구를 가든지 아니면은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 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제.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광역별 비례대표가 별로 유리한 선거구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보다는 민주당과 야3당이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 이게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심상정 지금 정치개혁특위 위원장도 이번에는 아예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뭐 새로운 뭐 어떤 원칙이나 결정을 해달라, 뭐 도출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과연 대답을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헌 얘기를 꺼냈잖아요. 지금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거법 문제도 안 풀리는데 선거제도 개혁 문제도 안 풀리는데 개헌을 꺼냈다는 얘기는 정말 개헌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선거구 개편 문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뭔가 희석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해요. 어떤 면에서. 지금 갑자기 왜 개헌 얘기를 꺼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지난 그 대선 때는 공약을 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 한국당도 마찬가지고 했는데 후년 선거가 다가오니까 올해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12월. 내년 이제 총선 국면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제 정치공학적이고 선거공학적인 그런 논리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거대 정당의 어떤 그 독점 구조를 유지하는 게 이 선거제도가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강하게 듭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 단식을 하고 농성들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이 홍 원내대표가 야당 민주당의 집권당의 어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을 받아들이겠다. 일단 단식 풀고 논의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전 야당 대표들로서는 거의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뭇 달라요. 그리고 아직 한국당과 역시 민주당이 같이 합의해야 되거든요. 한국당이 합의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은 지금 풀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보는데 대안이 뾰족하게 안 나와서 참 답답합니다. 손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뭔가가 나와야 단식을 풀지 않겠냐라는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럼 정말 뭔가가 단식 사실 지금 굉장히 6kg 정도까지 빠질 정도로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단식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긴 제가 하거든요. 그 현장도 여러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손 대표의 생각은 기존에 있던 여러 단식들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게 몸을 상하려고 하는 단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제가 봤고 주위 예. 그 당직자들이나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는 정말 이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정치가 바뀔 수 없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가 바뀔 수 없다는 생각을 확실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어쨌든 이 정당이 유리하게 된다라는 건 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이. 그래서 이 단식을 야당 대표 2명이 하는 단식이잖아요. 비록 이제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의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민주평화당도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가볍게 보아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꾸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 야당 대표들이 뭔가 존재감 얻으려 한다라고 볼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예. 전 정말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가 바뀔 수가 없고요. 정치가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뀌지 않겠어요? 지금 집권한 지 1년 7개월 됐는데 바뀐 게 없는 이유가 국회 의석 구도가 그래서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예. 그래서 전 그런 단식들을 하는 거라서 여야 중진들이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강하게 예. 듭니다. 네. 예. 그 단식 관련해서 우리 최 교수님 국회 계실 때 네. 국회의원들 단식하는 모습 지켜보셨죠? 네, 예, 이번 예. 단식과 어떻게 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과거와 과거에 국회에 단식이 많았죠. 예. 예전에 특히 이제 여당 대표가 단식한 적도 있고 야당 대표 단식도 많고 했는데 이 단식은 이제 분명한 명분, 사실 이게 단식이라는 게 이 단식을 한다고 풀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단식에 대해서 이게 명분이 아주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여론이 확산돼 가고 있는데 근데 다른 방식의 합의, 지금 이건 결국에는 합의를 위한 압력 수단을 높이는 것인데 단식 자체로서만 크게 이게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고 또 단식이라는 게 또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에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지금 이 선거구제를 풀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하는 야 3당부터 지역구에 대해서 근데 양보할 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교수님. 오늘요 청와대에서 차관급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제 지난번에 교체됐잖아요. 김동연 부총리에서 그 이후로 경제부처 라인이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 굉장히 그 폭이 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15명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차관이 바뀌는 배경은 어디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3년 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 하락폭이 아주 급박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갤럽조사 나온 걸 보면은 지금 45대 44입니다. 지지한다 45, 지지하지 않는다 44.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면 데드 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블루칼라 쪽에서 대통령의 지금 업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많고 남자도 지금 42대 48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훨씬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지역. 약간 민주당의 지지율을 그동안 많이 회복했던 부분에서 41대 49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게 모든 문제가 경제입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일자리 지표랑 비례한다는 지금 한국은행 통계랑 비교해 보면은 재미있는 그 분석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자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각으로서 정부로서는 이 전문적인 그 행정 관료를 등용해서라도 또는 최고의 그 일제들을 등원해서라도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비상한 지금 국민에 와 있습니다. 성과를 좀 내보겠다 이런 의도로 좀 보면 된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청와대 기강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들도 아마 차관급 인사에 많이 포함된다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도 이제 개편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전문 관료들 등용해서 어쨌든 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집권 3년 차에 공직 기강을 좀 바로잡는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될 거예요. 아무튼 집권 3년 차에 지금 집권 세력으로서는 대단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봅니다. 지지율 자체의 숫자가 아직 그렇게 낮은 게 아닐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돼 있고 지금 말씀처럼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은 이미 이제 데드 크로스가 넘었단 말이에요. 부정이 긍정보다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 자영업자들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이 이런 경제 성과도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경제 여러 지표들이 대단히 부진하잖아요. 이런 것들과 함께 개혁이 대단히 퇴조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포기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진보 진영이나 노동계에서는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 개혁이 역주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권 세력으로서는 지금 보수 진보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받는 이런 처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 그런 어쨌든 성장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은 성과를 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전문 관료들을 동원해서 말이죠. 예, 예. 또 하나 못지않게 개혁 동력을 살려나가는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국회라서 구조적으로 의석구도에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든 다시 범여권 진보 성향의 야당들을 다시 규합하고 연대하고 협치해서 뭔가 동력을 당장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개혁의 모멘텀을 살려야 됩니다. 개혁을 모멘텀을 살리는 한편으로 경제 성과도 내고 이럴 때 지지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행보에 조금씩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 들어서 부쩍 뭐 이런 경제와 관련된 지역 현장을 찾는 일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남 지역에 뭐 중소기업을 또 직접 네, 방문해서 네, 뭐 네. 막 독려하기도 했는데 네. 일단은 이런 행보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행보들이 추후에 이제 지지율 반등에까지 좀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서울에 있으면 서울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부가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경제가 좀 나빠져도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백화점 여전히 북적거리고요. 서울 집값은 올랐고. 그런데 이게 저 산업지역, 특히 마산, 경남, 창원에 가면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방문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창원시 의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이제 창원시 의회가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많거든요. 과반수가 사실 범여권입니다. 그런데 예.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한, 왜냐하면 창원에 두산중공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업체까지 치면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고 굉장히 많은 이 일자리가 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위기감. 또 하나 경남 경제를 지탱하던 게 카이라고 한국 그 우주항공 쪽인데 이쪽도 지난번에 미국 훈련기 입찰에 실패했는데 그 사이에 그게 무슨 마치 적폐 대상이 된 거 가지고 엄청난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입찰이 실패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경남 지역의 사천 지역 이쪽 또 굉장히 좀 나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이 부산 경남 특히 경남 쪽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그랬고 또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 거의 뭐 압승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민주당의 새로운 기반이 되었던 곳에서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지금 부산 경남의 경우 지지율이 역전돼 가지고 대통령 잘한다 41%, 대통령 못한다가 49%입니다. 특히 남성 여성은 42%, 48%로 돼 있고요. 자영업자는 더 심각하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뭔가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특히 제일 악화된 지역부터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찾았던 것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면 스마트 공장이 자칫하면 이게 무슨 일자리 줄이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 해고를 부른다라는 이런 노동조합의 만약 인식을 초래한다 할 경우에는 또 이것도 엉뚱한 역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일부러 이게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장이다 이런 강조도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쪽 그 창원, 경남, 통영, 고성, 뭐 거제, 마산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일을 찾았고 또 이 지역이 한동안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곳입니다. 과거에 정권을 2번 바꿨다 할 정도로 3.15하고 부마 항쟁돼 있는데 그 정도로 정치적인 풍향계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말 경제 행보 계속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이요. 조강특위 당협위원장 교체 이번 주 정도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좀 다음 주처럼 좀 연기되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김명주 비대위원장하고 쇄신을 두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후에 좀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되더라도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적 쇄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시기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력이 손실되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아무튼 인적 쇄신이 당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어도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차이인데 네. 이 두 투톱이 이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좀 미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한국당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갈등 그리고 고민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래 친박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친박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당선된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 때문에 인적 쇄신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용민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자신의 어떤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업무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해서 아무튼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 후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좀 시기가 이를 수는 있겠으나 아무튼 친박이라든지 어쨌든 과거에 탄핵에 대단히 잘못된 세력들에 대한 그 쇄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당에서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인적 쇄신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덜한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좀 미뤄지긴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이 계속 갈등 요인으로 남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영두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